개별 종목에 투자를 하는 것은요, 사실 수익률 때문이 아닙니다. 수익률 때문에 그렇게 투자를 할 거면 ETF를 해라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개별 종목을 고집하는 이유는요, 수익률보다는 때문입니다. 신간에서 또 제가 인상 깊었던 게 실전 투자를 위해서 이제 27개 종목을 이제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책에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예, 내돈내산 책이라서 소개해드리는데, 2025년 예상 주가 카드를 제공하고 계시고, 방송에서 전부 스포일러를 해드릴 수는 없으니 한 장만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량주 모델을 적용한 아마존 예상 주가가 있고, 성장주 모델을 적용한 테슬라 예상 주가가 있는데요. 모두 2025년 예상 주가를 기준으로 산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존과 테슬라 둘 다 제가 볼 때는 성장주 같은데, 다른 모델을 적용하신 이유와 또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런 개인 투자자들도 자기 나름의 미래 예상 주가를 산출해낼 수 있는지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가 이제 주가를 쉽게 공식으로 표현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주가 이퀄 실적 곱하기 멀티플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멀티플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프리미엄이라고 부르는 밸류에이션이죠. 밸류에이션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죠. PER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PSR이 있습니다. PER 그리고 PSR이 구분이 되는 이유는 뭐냐면요, 기업을 크게 우리가 이제 두 가지 정도로 구분을 해볼 수가 있는데, 하나의 기업은 건강한 어닝을 이미 만들어내고, 어닝이라는 것은 이제 순이익을 얘기하거든요. 따라서 흑자를 내고 있는 기업을 얘기하죠. 이런 기업 같은 경우는 PER을 통해서 그들의 성장을 측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실적 곱하기 프리미엄이 됐을 때 이 실적은 그들이 만들어내고 있는 그 순이익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우리가 보통 EPS라고 부르는 거죠. 반면 기업들 중에 미래 가치는 있어 보이는데 아직까지는 적자를 면하지 못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잖아요. 이 기업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순이익을 가지고 가치를 측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의 성장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매출을 가져와야 되거든요. 따라서 매출을 기준으로 해서 멀티플을 만드는 것을 우리가 PSR이라고 부르고요. Price per Sales Ratio죠. 그리고 여기에 적용되는 실적 역시도 그 어닝 대신에 이제 레비뉴를 가져와서 Revenue per Share로 바꿔주죠. 자, 이렇게 해서 두 가지의 곱하는 공식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께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 종목을 직접 한번 실적과 이제 프리미엄을 대비해서 적정 주가를 산정해 보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요, 여러 가지 이제 그 미국 주식 관련된 웹사이트가 있는데, 이 중에서 시킹 알파라는 웹사이트가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시면 전문가들이 정해놓은, 예측해놓은 그 수치들이 쭉 뜨거든요. 향후 5년, 10년 동안 각 기업들이 어느 정도의 어닝을 만들어낼지, 어느 정도의 매출을 발생시킬지가 쭉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그 수치를 참고로 하시면 재미 삼아서 한번 해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반면에 이제 어려운 부분이 프리미엄인데요. 프리미엄 그리고 이제 우리가 흔히 밸류에이션이라고 부르는 부분은 조금 쉽게 풀어서 얘기하면 기대감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시장 참여자들이 이 종목에 대해서 얼마나 기대감이 높은가. 자, 이 프리미엄 같은 경우는 간단히 제가 세 가지의 룰을 드리면, 지금 현재 이제 PSR이 만약에 정해져 있다. 우리 프리미엄이 예를 들어서 PSR이 10배로 지금 정해져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요, 이 주식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한번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향후에 이 기업의 그 성장이 가속화될 것인가, 아니면 지금의 추세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것인가, 아니면 성장이 둔화될 것인가. 만약에 앞으로 성장이 가속화될 거라고 믿게 되면요, 이 프리미엄은 오히려 올라갈 수 있는 거고요. 만약에 지금처럼 비슷한 성장의 추세를 당분간은 이어나갈 것이라고 만약 기대를 하시면 같은 프리미엄을 적용하시면 되고요. 반면에 앞으로는 성장률이 조금은 둔화될 것이다라고 보시면 약간은 그 프리미엄을 떨어뜨려서 계산을 하시면 어느 정도 적정 주가를 산정하시는데 비슷한 수치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겠습니다. 파만 같은 엄청 대형주일수록 이제 미래 시킹 알파 예측치를 보면 이런 소위 밸류에이션 지표가 미래로 갈수록 조금씩 낮아지는 모습이 보이던데, 역시 기존의 시총이 워낙 덩치가 크다 보니까 증권가 컨센서스에서 예전 같은 똑같은 속도로 동일하게 성장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반영됐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그러한 수치를 반영하실 때 참고하실 부분은요,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아직까지 등장하지 않은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우리가 구글의 주가를 상정한다면 구글이 지금 가지고 있는 99.5%의 매출은 광고에서만 오거든요. 따라서 구글의 예상 실적은요, 광고만 따져본 겁니다. 하지만 구글은 나머지 11개의 자회사가 아직까지 순이익을 하나도 발생시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따라서 가까운 미래에 구글이 가지고 있는 12개의 자회사 중에서 1개에 불과한 구글이 그들의 그 실적을 그대로 유지하고 나머지 11개의 자회사에서 엄청난 그 성장의 속도를 보여준다면 구글이 가지고 있는 밸류에이션은 지금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2배, 3배 이상 오히려 더 급격하게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 주식으로 이제 은퇴하기가 책 내용이지만
또 미국 주식 투자만 실제로 하시는 건 아니거든요. 일부 ADR 종목이라고 하죠. 미국 증시에 상장된 외국 기업들 주식도 이제 몇 개 들고 계신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반도체 장비인 ASML과 동남아 버전의 아마존이라고 평가받는 C 같은 이제 회사들인데요. 또 유일하게 중국 ADR 주식을 들고 계신 게 전기차 니오더라고요. 최근 중국 정부의 전방위적인 기업 규제로 인해서 니오 주가도 같이 좀 조정을 받은 것 같은 상태인데 중국 정부 리스크를 어느 정도로 실제 개인 투자에 반영하고 계신지. 예, 제가 그 미준 방송에서도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인데요. 저는 주식 투자를 확률의 게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투자를 해서 이익을 얻을 확률이 어느 정도 되는가를 감안을 하면서 투자 종목을 고른다는 뜻이 되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중국 주식은 확률이 조금은 떨어지지 않는가라고 객관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가 투자하고 있는 중국 종목이 지금 니오 한 종목에 불과한 거고요. 자, 그런데도 제가 니오라는 종목을 선택해서 투자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요. 제가 이제 중국 정부 입장에 한번 돼보는 거죠. 중국 정부 입장에서 한 가지 굉장히 좀 아쉬운 부분이 뭐냐면 지난 20년, 30년 동안 굉장히 좀 많은 투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산업 부분에서 전 세계에서 전혀 두각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자동차 산업 부분에서 굉장히 좀 뒤처지는 모습을 보이면서 자존심을 많이 구겨왔는데 이번에 이제 전기차로의 변혁이 시작이 되면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찬스가 도래를 한 거죠. 자, 이렇게 간만에 찾아온 그 찬스를 잡았는데 여기서 과연 니오를 비롯한 중국차 기업들을 압박하면서 그들의 성장을 방해할런지 아니면 전폭적으로 지원을 하면서 이들 기업들이 세계적으로 1등 기업이 될 수 있게끔 도와줄지 요거를 한번 생각해 볼 때 제가 만약에 그 중국의 정부라면 아마도 팍팍 지원을 해주면서 중국의 전기차 기업들을 키워나가지 않을까. 그래서 결국은 중국이 이 자동차 산업을 지배하는 이런 나라가 되기를 좀 바라는 그 야망을 실현화시키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자동차 얘기를 듣다 보니까 자동차는 또 결국 도로를 달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간 서두를 좀 보시면 경부고속도로 얘기를 또 꺼내셔서 인상 깊었는데 인프라를 제공하는 소위 로드빌더라는 기업의 주가가 인프라가 깔리는 초기에만 투자하고 그 뒤로는 인프라를 이용하는 트래픽 증가에 수혜를 받는 그런 기업들에 투자해야 된다는 메시지를 이제 간단하게 이제 요약해 주셨는데 최근 차지 포인트라든지 EV박스 같은 충전 인프라를 위주로 하는 이제 로드빌더 기업 같아 보이는 그런 종목들이 보이더라고요. 대표님께서 이제 이런 종목들도 이제 추천 종목에 좀 포함시키셔서 이해했는데 이유가 뭔가요? 제가 이제 로드빌더라는 단어를 사용한 거는요. 기업들 중에서 어떠한 혁신이 일어날 때 초기에만 반짝하고 수혜를 지속적으로 얻지 못하는 기업들을 지칭하는 거거든요. 뭐 경부고속도로 말씀을 하셨는데 현대건설처럼 이제 건설사가 처음에 이제 고속도로를 지을 때 엄청난 부를 창출하겠죠. 하지만 그 기간이 굉장히 짧다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고요. 방금 전에 언급하신 전기 충전 기업들, 뭐 예를 들어서 EV박스라든지 아니면 차지포인트 같은 경우는 단시간 동안 그 이윤을 창출하고 그리고 나서 더 이상 수혜를 누리지 못하는 종목이 아니죠. 왜냐하면 전기차는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뭐 3%도 되지 않는 굉장히 작은 그 시장 점유율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전기차의 포션이 나중에 되면 10%, 20%, 30% 결국 이제 50% 이상으로 올라가는 그런 시기가 도래를 하겠죠. 이렇게 전기차의 그 수가 늘면 늘수록 전기 충전을 제공하는 기업들 역시도 같이 수혜를 입기 때문에 로드 빌더라기보다는 오히려 트래픽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수혜를 받는 전형적인 그 트래픽 주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현대건설도 톨게이트를 설치했다면 트래픽을 이용할 수 있을 텐데 아쉽네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시네요. 40, 50대 투자자분들이 은퇴 이후 꾸준한 현금 흐름 마련에도 관심이 많으신데요. 배당주 투자를 원하는 40, 50대 투자자분들에겐 어떤 조언을 해주실 수 있나요? 제가 하도 이제 성장주 하니까요. 많은 분들께서 저 사람은 그 배당 주식을 좋아하지 않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십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지는 않고요. 아직은 제 스스로가 저를 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배당주에 아직 투자를 하지 않고 있는 거고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배당주가 우리 투자자한테 줄 수 있는 커다란 혜택은 정기적인 수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은퇴를 하신 분들께는 배당주처럼 좋은 게 없죠. 정기적으로 이제 월급처럼 꼬박꼬박 생활비를 지급해 주는 것이 배당주잖아요. 그래서 결국 저도 먼 미래에 만약에 유튜브 활동을 더 이상 할 수 없을 때가 오면 그때 되면 이제 배당주로 옮겨갈 가능성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만약에 아직 40대, 30대, 50대 경제활동을 활발히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배당주에 관심이 많으시다. 지금부터 나는 배당주를 모아나가야겠다.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들께는 한 가지 조언을 드리고 싶은 건 배당률에 너무 집착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뭐 주식을 이렇게 살펴보다 보면요. 배당주 중에 배당률이 7%, 8% 나아가
나아가 10%를 넘어가는 주식도 많이 발견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는 이제 함정이 있죠. 대부분의 기업들이 성장을 멈춘 기업들이기 때문에 그런 배당률을 지급을 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투자금을 끌어내고 있는 거거든요. 만약에 배당주에 투자를 원하신다면 배당률보다는 지금 이 해당 기업의 주가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가, 따라서 기업이 성장하면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배당금이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는가, 이 두 가지의 성장 추세를 확인하시고 그리고 나서 배당주에 투자를 하시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왕 배당주에 투자하신다면 위험한 고배당주보다는 배당 성장주가 오히려 낫다, 이렇게 말씀을 좀 해볼 수 있겠네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10년 뒤를 바라볼 주식으로 추천해 주신 종목이 아마존과 전기차 관련 종목 외에도 메드테크, 첨단 의료기술을 이제 갖고 있는 기업들에 투자해보자라는 아이디어를 제안해 주셨는데, 조정받았던 텔라닥 같은 주식도 추천 리스트에 있던데 이런 주식들을 특별히 또 묶어서 추천해 주신 이유가 있나요? 다소 생소한 이름인 그 인비테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인비테라는 기업은 보통 많은 분들이 유전자 검사 킷을 판매하는 이런 기업으로 알고 계십니다. 뭐 사실이고요. 사실 유전자 검사라는 그 치료법은 최근 들어서야 이제 좀 많은 사람들이 인식하기 시작하지만 전에는 굉장히 비쌌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활용하지 못했던 이런 검사 방식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인비테라는 기업은 $250 정도를 우리가 지불을 하면 전반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유전병이 있는지 검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이제 가격이 많이 떨어졌죠. 자,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유전자 검사라는 것을 시도를 하게 됐고, 그런 검사를 통해서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 때문에 제가 이제 인비테라는 기업에 투자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인비테라는 기업의 CEO가 하는 얘기, 그리고 그들이 여태까지 보여준 그 성장의 모습을 지켜보면 이들이 가지고 있는 야망이 굉장히 좀 크다는 것을 우리가 좀 감지를 해낼 수가 있는데요. 인비테는 유전자 검사 기업이라기보다는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싶어하는 야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뭐냐면, 지금까지 인비테라는 기업이 만들어낸 그 유전자 검사 킷을 가지고 유전자 검사를 받은 사람들의 숫자가 200만 명이 넘거든요. 그렇다면 200만 명이 킷을 사용했다는 것은 그들의 유전자 정보를 다 인비테가 가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수치는 계속해서 늘어나겠죠, 앞으로. 그렇기 때문에 자꾸만 킷의 가격을 낮추면서 유전자 검사를 해주는 거거든요. 두 번째로 인비테는요, 엄청나게 많은 크고 작은 유전자 관련 기업을 인수하고 있습니다. 그 인수하는 목적 중에 가장 큰 것이 바로 데이터거든요. 그래서 많은 의료 기업들이 이미 보유하고 있는 그 유전자 정보들을 다 싹쓸이해서 결국 이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야망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모르는 게 있으면 구글에 들어가서 검색을 하잖아요. 인비테라는 기업이 가지고 있는 야망은 나중에 의사들이 환자가 앞에 있을 때 이 사람의 유전자 검색을 하기 위해서 이제 인비테에 들어가서 알아보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은 이러이러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구나라고. 그래서 굉장히 엄청나게 좀 큰 야망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인비테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텔라닥을 말씀하셨는데, 텔라닥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텔라닥의 주가가 최근 들어서 굉장히 좀 많은 폭으로 떨어졌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텔라닥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그 이미지가 바로 이거죠. 그냥 원격 진료. 원격 진료만 보고 있으면 사실 코비드가 없어지면 원격 진료 사람들이 하겠어? 이런 생각이 들게 되고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들이 이제 투자금을 회수해서 빠져나간 거죠. 근데 사실 텔라닥이 인비테랑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요. 엄청나게 많은 기업을 인수합니다. 그 이유가 똑같은 거죠. 그 바로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서인데, 따라서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인비테랑 마찬가지로 텔라닥도요, 많은 환자들을 이 원격 진료를 통해서 치료를 해주면서 그들의 데이터를 싹쓸이 하고자 하는 야망을 갖고 있는 기업이고요. 우리가 이제 10년을 보고서 투자할 기업에 지금 텔라닥이 들어가 있잖아요. 네. 그 이유가 나중에 데이터가 쌓이고 점점 더 많아지다 보면 결국 많은 의사들이 텔라닥을 통해서 환자의 정보를 확인하고요, 거기에 적절한 치료를 해주는 원격 진료가 가속화될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 하나가 더 우리가 좀 감안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앞으로 시간이 흘러서 5년 후, 10년 후가 된다면 텔라닥이 사용하는 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가상현실이잖아요. 그 비디오 콜을 통해서 이제 진료를 하는 거니까요. 이러한 그 테크놀로지, 우리가 이용하는 비디오 콜이라든지 원격 진료는 가면 갈수록 테크놀로지가 발전을 하겠죠. 지금 현재는 우리가 직접 병원에 찾아가서 의사를 마주하면서 진료를 받는 것과 화상 통화를 통해서 진료를 받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현실감이 떨어지죠. 그리고 의사 선생님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그 진단을 정확하게 내리기가 어렵겠죠. 하지만 나중에 이제 메타버스라는 개념이 확장이 되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실제와 그 메타버스를 구분할 수 없을 만큼 몰입감이 생기게 되면 원격 진료라는 그 시장이요, 무한정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면 그 의사 입장에서도 바로 앞에 환자가 있는 거랑 전혀 차이가 없는데 굳이 나를 보러 오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만약에 심장병에 걸렸다 그러면 심장병에 가장 권위 있는 의사가 미국에 있으면 미국에 있는 의사랑 원격
진료를 통해서 치료를 받을 수도 있는 거고요. 따라서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인비테 그리고 텔라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간사적과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또 한마디 덧붙이고 싶으신 말씀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출간한 책이 두 번째 책이거든요. 미국 주식으로 은퇴하기 첫 번째 책은요. 페이지 수가 250페이지 정도 됐었는데 이번에 출간한 책은 페이지가 450페이지가 넘어갑니다. 그만큼 제가 많은 욕심을 부리면서 좀 집필을 한 책입니다. 집필 기간만 8개월이 넘어갔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역량을 쏟아부으면서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부은 책이다. 따라서 소중하신 시간을 투자하셔도 후회하지 않으실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또 개인적으로 ETF 투자보다는 개별 주식 투자를 선호하시는데 보통 전문가들은 ETF 사모으는 게 좋다고 얘기하는데 특별히 개별 주식 투자를 선호하신 이유가 있나요? 제가 개별 종목에 그 투자를 하는 것은요, 사실 수익률 때문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수익률 때문에 그렇게 투자를 할 거면 ETF를 해라,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개별 종목을 고집하는 이유는요, 수익률보다는 그 삶의 그 재미 요소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제 주식을 매수한다는 것은 한 기업에 지분을 갖는다는 뜻이잖아요. 뭐 쉽게 얘기해서 주주가 된다는 뜻인데, 주주가 되는 과정은 사실 굉장히 좀 재미있고 어떻게 보면은 만족스러운 과정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한 기업의 주주가 되면 그 기업의 이제 어닝 실적, 분기 보고서는 물론이고요. 여러 가지 이제 뭐 신문이라든지 방송 매체를 통해서 기사를 많이 접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그 기업들이 새로운 비즈니스를 뭐 창출한다든지 아니면 커다란 인수합병이 생긴다든지 뭐 이번에 테슬라처럼 굉장히 좋은 소식이 들렸잖아요. 뭐 10만 대의 차를 한 번에 팔아버린다든지 뭐 이런 식의 뉴스가 났을 때 환호성도 지를 수가 있는 거고 마치 내 자식이 성공을 하는 것처럼 굉장히 뿌듯함을 느낄 수 있는 게 주주의 감정이거든요. 이런 감정을 포기하기 싫기 때문에 제가 ETF보다는 개별 종목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미준을 보다 보면 인생 철학이나 이런 것도 녹아져 있는 게 되게 좋거든요. 초보 투자자분들이 챙기면 좋을 점, 그리고 뭐 행복한 투자하는 방법, 엮어서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하고 싶은 말이 굉장히 많은데요. 제가 주식 전문가여서 하고 싶은 말이 많은 게 아니고요. 아무래도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남겨주신 댓글을 읽어보게 되고요. 그 댓글을 읽어보면 안타까운 사연들이 좀 많이 발견이 됩니다. 개인적으로 좀 생각되는 부분이 많이 있고 그중에서 가장 좀 강조드리고 싶은 메시지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분산 투자입니다. 분산 투자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좀 지나치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아무리 못해도 20개 정도의 그 종목에 투자를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 우리가 아무리 많은 리서치를 통해서 커다란 확신을 가지고 종목을 선택한다 해도요. 뭐 20개 정도의 종목에 투자를 한다면 내가 투자하고 있는 모든 종목이 수익을 낼 거라고 기대하는 거는 사실 커다란 욕심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20개 투자를 하면요. 그중에 한 4, 5개는 사실 마이너스로 떨어질 수 있는 거고요. 대신 또 4, 5개는 뭐 2배, 3배 정도 이렇게 점프를 하면서 테슬라 같은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많은 종목을 매수해서 위험성, 리스크도 줄이고요. 또 대박이 날 수 있는 확률도 높여가는 게 현명한 투자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표님 사실 스스로도 또 X세대라고 낀 세대라고 소개를 하시곤 하는데 사실 많은 40, 50대 투자자분들이 주식 투자 말고도 실거주 주택 마련, 뭐 노부부 봉양, 자녀 양육 같은 인생의 중요한 고민을 많이 고민하시는데 대표님도 쉽지 않은 길을 걸으시지 않습니까? 한 가정에 뭔가 이 아버지와 남편이자 가장으로서 좀 겪으신 고민과 또 그걸 어려움을 극복한 좀 방법을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예, 저의 고민거리는요, 4차 산업혁명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저는 4차 산업혁명의 그 미래를 믿고 있잖아요. 그런데 4차 산업혁명이 제가 생각하는 것처럼 만약에 지속적으로 발전을 하게 되면 사실 일자리는 많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저는 굉장히 어린 자녀가 2명 있거든요. 이제 9살, 7살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 아이들이 나중에 이제 20대가 되고 30대가 됐을 때 과연 그들이 얼마만큼의 일자리가 남아있을까. 상당히 많은 일자리를 로보틱이라든지 인공지능에 뺏길 것 같은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등이 굉장히 무겁죠. 왜냐하면 지금 부모님도 살아계시고 그리고 이제 자녀들도 자라고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3대를 책임져야 되는 이럴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나중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겠구나 이러한 고민거리를 가지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밋빛 미래를 꿈꾸는 이유는 제가 믿고 있는 하나의 그 사상이 있는데 성공은 헤빗이다. 성공은 이제 습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많은 성공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왔고요. 따라서 앞으로 어떠한 어려움이 있건 아니면 새로운 프로젝트가 있건 이 어려움들을 피해가지 않고 나만의 그 노하우를 통해서 새로운 성공으로 만들어내지 않을까 이렇게 바람을 하고 있습니다. 40, 50 세대를 위한 성공 투자법 말고도 정말 인생을 어떻게 보면 저희가 접근할 건지 진지한 고민을 같이 나눠주는 자리를 마련해 주셨는데요. 다시 한번 대표님 감사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도 알찬 콘텐츠로 저희 구독자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자이언트TV의 안갑성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